이봐, 당신 이번 일을 절대 밖에서 나불댈 생각하지 마. 고작 이런 일로 우리 일본이 타격 입을 가능성은 없지만 그리고 한 번만 더 한국 같은 나라를 내 앞에서 언급해봐. 가만 안 둬. 세계에서 무려 34번이나 우승했던 일본. 하지만 한국이 이를 추월해 압도적 성과를 이룬 걸 언급했던 독일 여성.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미넨공과 대학을 졸업한 후 연구실에 소속되어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35살 한나 캐셀링이라고 합니다. 저는 환경공학을 전공하여 지속 가능한 기술과 재생에너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혼도 안 하고 지금까지 연구에 푹 빠져 있을 만큼 저는 제 일에 진심입니다. 저는 다양한 기술을 접하기 위해 많은 경험을 해보았는데요. 수많은 기술을 접해본 제가 유일하게 무지했던 분야는 바로 자동차 관련 분야였습니다. 전기 에너지라든지 수소 등을 사용해서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기술은 오래전부터 개발되어 왔지만 아직도 그 수준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죠.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전기 자동차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야가 바로 레이싱이에요. 다들 월드 랠리 챔피언십을 아시나요? 1973년부터 시작된 이 모터스포츠 대회는 모터스포츠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글로벌 대회입니다. 여기서 우승을 했다는 건 모터스포츠 선수로서 최고의 영예를 얻었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월드 랠리 챔피언십이 2022년에 파격적인 규정을 결정했는데요. 바로 친환경적인 하이브리드 기술을 장착한 차량만이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습니다. 월드 랠리 챔피언십은 무시무시한 성능의 차들이 과격하게 부딪히고 미끄러지면서 싸우는 방식으로 인기를 끄는 대회였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이런 경기를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대회에서 우승한 차량은 이런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고 놀라운 성능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냈어요. 저는 이 괴물 같은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대체 어디인지 궁금해졌고 조사 결과 제가 무시해 오던 한국의 한 회사가 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차량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 지금 사연을 듣고 계신 한국인 분들도 의아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아무래도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세계적으로 아직 글로벌 상위 그룹의 나라에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아실 테니까요. 저도 놀랬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곤 정말 상상도 해보지 못했었거든요. 여하튼 결과는 사실이었고 놀라운 성능으로 한국은 승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이용한 팀의 세 참가 선수들이 개인전에서 각각 1위에서 3위를 차지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죠. 여러분은 이 회사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한국인 분들은 자기 나라의 회사가 이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제가 동경을 넘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든 그 회사의 이름은 바로 현대입니다. 현대차의 월드 랠리 팀이 2024년 월드 랠리 챔피언십에서 시즌 10라운드 압도적 1위를 차지하며 올 시즌에 무려 4번째 우승컵을 거머쥔 것이죠. 거기에 개인전 트리플 포디움까지 달성했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현대차라는 회사를 잘 알지 못했어요. 레이싱 분야에 대해 연구해 보겠다고 결정한 뒤 소개를 받아 다른 팀으로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기술력이 곧 팀의 전부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팀인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진심인 팀이라는 것만 알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이 팀은 제가 들었던 것과 달리 친환경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이 대회에 바뀐 규정에 짜증만 내고 모든 기술 개발을 전문가들에게 맡긴 채 팀의 코치나 선수, 후원인들은 기술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가자마자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왠지 모를 오기 같은 게 생겼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 이 무지한 인간들의 인식을 바꿔서 친환경, 대체 에너지에 관심을 갖게 하리라 라고 마음먹었죠. 대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처럼 나타난 한 존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일본의 자동차 회사였는데요. 워낙 최근에 일어난 일이고 솔직히 좋은 이야기는 아니라서 대회비로 붙인 일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정확한 회사명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회사의 이름만 알았지 별 관심도 없어요. 심지어 어떤 차가 생산되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자신을 카즈키라 소개한 일본 직원은 제가 그 회사를 꿰고 있는 줄 아는 듯 했습니다. 솔직히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나 씨처럼 이 분야에 발 담근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저희같이 전통 있는 자동차 회사가 컨택을 한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희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만남을 요청한 것이니 자신감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여기 다 대고 저는 당신들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누구세요? 라고 묻기엔 너무 자신만만하길래 대충 예, 저한텐 무슨 일이세요? 라고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쓸데없는 거나 묻더라고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나이를 묻다니 이건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제가 그런 걸 왜 묻냐고 날카롭게 대답하자 그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예민하게 군다며 저를 무시하는 말을 이어갔어요. 나이보다 어려 보여서 물어본 건데 기분 나쁘셨나 보네요. 여자들은 어려 보인다고 말하면 좋아하던데 분위기가 좀 무거워서 한번 해본 말이었어요. 여자라서 역시 예민하네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이딴 말을 듣자니 너무 기분이 나빠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하는데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으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얘기 좀 듣고 가시죠. 저희는 친환경이랑 하이브리드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나 씨의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왔어요. 저는 정말이지 제 생각보다 친환경에 훨씬 진심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의자에 이끌리듯 자리에 앉게 되더라고요. 얘기는 들어볼게요. 하지만 별 내용이 아니라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도 나이도 아신다면 제가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도 아실 텐데 왜 저한테 연락을 하셨죠? 그러자 카즈키는 아주 현란한 말솜씨로 저에게 자신의 회사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월드 랠리 챔피언십에서 34회 통합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가지고 있죠. 게다가 4회 연속 드라이버 우승, 제작사 우승까지 차지하면서 전 세계 1등 회사로 우뚝 서기까지 했습니다. 벤츠, 아우디, 페라리, 저희와 비교하면 태엽 장난 정도죠. 저희가 지금까지 성적이 없었던 건 이런 대회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지 저희가 대회에 진출하기만 하면 아시아 최고라는 현대차 그냥 짓밟아 버릴 수 있어요.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회사 자랑을 하는데 제 관심은 끌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면 제가 눈을 커다랗게 뜨며 우와, 정말 대단한 성과네요. 공학자로서 당신들의 기술력을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할 줄 알았던지 그 사람은 눈을 굴리더니 제가 혹할 만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환경과 자연을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기업입니다. 사람과 지구를 생각하는 자동차를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죠. 그리고 저희는 이 과정을 한나 씨와 함께 하고 싶네요. 그리고 현대는 저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회사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수많은 자료를 보여주었는데 뭔가를 꽤 연구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말한 뒤 제가 일하고 있는 팀으로 돌아가서 이 회사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반응이 영별로더라고요. 제가 보여준 자료를 보여줬는데도 시큰둥했습니다. 제 얘기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상하려던 찰나 한 엔지니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거 들이밀어봤자 아무 반응도 안 할 거예요. 지금 팀 분위기가 엉망이거든요. 이번에 현대차의 기술 전수를 요청했는데 아주 대차게 거절당했죠. 당시만 해도 현대차에 대해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죠. 제가 들어보니 일본 회사도 한국 못지않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요. 이걸 봐보세요. 이 회사의 기술력이 담긴 내용이에요. 그런데 엔지니어 해널드 씨는 자료를 보지도 않더라고요. 한나 씨, 저는 지금 그렇게 쓸데없는 걸 볼 여유가 없어요. 유일한 희망이었던 현대차한테 까이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거든요. 여전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현대차가 대단하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러는 건지 제가 소속된 팀은 기술의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명 자동차 회사의 도움을 받기는 해야 하지만 현대 말고도 전 세계에 좋은 회사들이 한 2개가 아니잖아요. 해널드는 현대, 뭐 돼? 라고 생각하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저는 해널드가 예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제가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 회사는 포기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반응이 없자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어요. 바로 환경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러나 저희 팀이 현대차에 거의 미쳐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한나 씨, 현대가 그런 성능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하이브리드 차로 그런 성능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한나 씨가 이 분야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현대는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요. 하지만 저희는 다릅니다. 인간과 지구의 공존, 환경으로 하나 된 평화 얼마나 좋습니까? 왜 사람들이 사이비에 빠지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카즈키의 말에 홀리듯이 따랐고 저희 팀 리더인 카를에게 일본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말에 반감을 가지던 카를도 끈질긴 설득에 조금씩 넘어오더라고요. 하긴 일본 회사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지. 솔직히 이 회사에 좋은 감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현대차한테도 까이고
다른 회사들한테도 까인 마당에 이 회사라도 만나봐야겠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고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카를과 카즈키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편하게 대화하시라고 저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다음날 카를이 굳은 표정으로 절 부르더라고요.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싶어 카를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카를은 문을 잠그자마자 제게 큰 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나 씨, 미쳤습니까? 나한테 그딴 인간을 소개하다니 날 어떻게 소개했으면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한 거죠? 그딴 인간? 모욕?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겨우 진정한 카를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그래요. 어두컴컴한 술집으로 부르길래 왜 그러나 했는데 술 몇 잔 먹으니 헐벗은 여자들을 들여보내더군요. 제가 당황해서 나가려고 하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즐기라고 하는데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한나 씨, 대체 나를 어떻게 소개한 거죠? 제 아내가 이 사실을 알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군요. 카를은 애처가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올 거라는 평을 듣는 사람이었죠. 저는 단순한 미팅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여자로서 화가 나기도 했어요. 여자를 목적으로 이루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건 시대적으로 맞지 않기도 했고요. 저는 거듭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인지 정말 몰랐어요. 불쾌한 상황을 만들어 죄송합니다. 카를은 현대차 대신 일본 회사를 선택하려 했던 자신이 부끄럽다며 현대차와 일본 회사의 상반된 태도를 들려주었습니다. 가까운 아시아 국가이니 문화적으로 비슷한 구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직원의 태도가 이렇게 다르다니. 현대 직원들은 저희가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젠틀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거절을 하면서도 함께 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죠. 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는 일본 회사에게 완전히 정이 떨어졌고 관련된 사람들의 번호를 전부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 정말 질척거리는데 선수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연구실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상주하고 있는 안전요원에 의해 끌려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까 했는데 저희 집은 어떻게 알았는지 집에 찾아오기까지 했어요. 저는 혼자 살고 있는데 자꾸만 집으로 찾아오니 슬슬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자를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인간들이 저를 해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체 어떻게 해줘야 이런 스토킹을 그만둘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딱 한 번만 저희 차를 타보시죠. 한나 씨 팀과 협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번만 타보시고 한나 씨 블로그에 글만 올려주세요. 라며 애걸복걸을 했죠. 사실 저는 공학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꽤 유명합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인플루언서라고 소개할 만한 수준이죠. 일본 회사는 어차피 날아간 기회, 저를 이용해서 일본 회사를 홍보할 생각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아주 잘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을 할 때만큼은 감성을 아예 배제해버린다는 걸 말이죠. 대망의 시승식 날,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트랙으로 향했어요. 먼저 차의 외관과 내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데 저와 함께 동행했던 해널드 씨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러더니 해널드 씨는 일본 회사의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차 점검 똑바로 한 거 맞습니까? 네, 당연하죠. 해널드 씨는 엔진 부분을 가리키면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여기 이거 확인했냐고요? 그랬더니 그 부분을 확인한 일본 회사의 직원의 표정이 사색이 되었어요. 이건 그러니까? 해널드 씨는 저를 데리고 곧장 트랙을 빠져나왔고 화난 얼굴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나 씨, 당신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따위 상태의 엔진을 달아놓은 거죠? 기본적인 정비조차 못하는 회사의 차를 타겠다니 정말 미쳤습니까? 나랑 같이 안 왔으면 차가 터졌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요. 아직 차에 대한 지식도 부족한 사람이 이런 결정을 하다니 당신 지금 죽었다 살아난 거라고요. 제가 해널드 씨의 얘기를 듣고 벙찐 사이 멀리서 일본 회사 관계자가 뛰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사과라도 하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반응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봐, 이번 일을 밖에서 나불댈 생각하지 마. 고작 이딴 일로 우리가 타격 입을 가능성은 없지만 혹시 몰라서 말하는 거니까 새겨 들으라고. 오늘 일이 알려지면 당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알겠어? 본인들의 잘못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뻔했는지 모르는 게 아니면서 오히려 협박을 하다니 아예 정이 뚝 떨어져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날 정도였어요. 저는 충격으로 인해 며칠 동안 병가를 냈고 휴식을 취한 뒤에야 다시 연구실로 출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한국인이 저희 연구실에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현대차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저희 팀의 연구직으로 스카우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국인은 제가 살면서 처음 본 한국인이었는데요. 멀끔한 옷차림에 누구나 좋아할 만한 외모를 가진 그는 지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한국인과 앉은 자리에서 4시간 동안이나 공학 지식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는 제가 최근에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심리적으로 많이 가까워졌는지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최근에 만났던 일본 자동차 회사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분은 가명으로 형식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할게요. 그러자 그 형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죠. 그 사람이 한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현대가 일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많은 성장을 이뤄낸 건 사실이거든요. 저는 그런 양심 없고 비도덕적인 인간들이 한국의 기술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모든 기술력이 일본에서 온 것은 아니었어요. 일본은 과거 한국에게 기술력을 전수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한국의 기술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일본은 한국에게 철진한 기술을 전수해 주었을 뿐더러 그마저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서 한국은 모든 것을 스스로 이뤄내야 했어요. 형식 씨는 자신보다 먼저 자동차 엔지니어의 길을 걸었던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에게 기술을 전수한 대표적인 회사는 일본의 미쓰비시입니다. 현대는 본격적인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일본의 자동차 회사인 미쓰비시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알려준 신기술은 신기술이 아니었고 이미 지나가 버린 기술이었습니다. 저희한테는 후륜 기동을 알려줘 놓고 자기들은 일본에서 전륜 구동을 생산하고 있었다는 거죠. 후륜 구동 시장이 저물어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고작 한 가지 사건을 들었을 뿐인데도 화가 나더라고요.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일본의 행동은 양아치짓과 다름이 없습니다. 현대가 미쓰비시에게 공짜로 기술을 전수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굴다뇨. 그런데 미쓰비시의 행동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직원들의 실력을 무시하기도 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뭐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미쓰비시 엔지니어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별짓을 다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들 중 한 명이었고요. 계약서에 적힌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연락을 하면 늦잠을 잤다고 데리러 오라 하지를 않나, 술에 취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최대한 기술을 많이 배워야 하는데 실제로 한국에 머무는 동안 미쓰비시 직원들에게 배운 건 10 중에 3 정도였다고 해요. 아니, 계약서에 적힌 걸 그렇게 무시하다니 말도 안 돼요. 항의해본 적은 없는 건가요? 그들은 위자료 물어주고 끝내지 뭐 라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는 항의하는 순간 거래가 끊길 테니까 제대로 항의도 못했을 거고요. 저는 현대같이 세계 시장에 널리 이름을 알린 회사가 이런 수모를 겪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형식 씨가 한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에게 유리한 말만 하는 것은 아닌지 살짝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형식 씨는 아주 객관적으로 한국이 겪었던 일에 대해 알려준 것이 맞았습니다. 형식 씨와의 의미 있는 만남 후 저는 카를에게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물으러 갔어요. 그동안 몇 번이고 묻고 의견을 나누고 싶었지만 저번에 있었던 일 때문에 살짝 서먹해진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형식 씨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말하자 카를은 왜 이제야 이런 얘기를 하냐라는 식으로 반응하면서 살짝 들뜬 듯 보였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온 형식 씨 말이에요. 형식 씨가 과거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의 행동이 너무 상식 밖의 일이라 형식 씨가 한국에게 유리한 대로 말을 한 건가 궁금해졌어요. 그러자 카를은 정색을 하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한국인들이 듣는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지도 모른다라며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걸로 봐서 한나 씨가 왜 일본 회사와 협업을 하고자 주장했는지 알 것 같네요. 한나 씨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듯해 그냥 두었는데 한나 씨는 지금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요즘 모터스포츠 분야에서 어떤 말이 도는지 알아요? 바로 승패의 기준은 현대의 손에 있다예요. 선수들의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자동차가 따라주지 못하면 선수의 실력은 빛을 볼 수가 없죠. 지난 월드 랠리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팀은 현대에서 제작한 자동차를 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겠죠.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 업계 사람들은 초긴장 상태예요. 다음 대회까지 현대를 넘어설 자동차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 리 없으니까요.
카를은 굉장히 분석적이고 차가운 성격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칭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다니 현대차와의 협업이 무산됐을 때 모두가 죽을 상을 했던 이유를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부끄럽더라고요. 이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상황 파악을 한 제가 말이죠. 핑계를 댄다면 일본 관계자들의 화술이 워낙 현란해서 사기꾼에게 속은 것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부끄럽네요. 왜냐하면 현대차의 진가를 이젠 알기 때문이죠. 현대가 만든 i20N 랠리는 고성능 1.6L 터보차저 직분사 엔진을 사용하죠. 이 분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한나 씨도 이 엔진이 얼마나 높은 출력을 자랑하는지 알 거예요. 여기에 탑재된 전기 모터는 가속 성능을 향상시켜주고 엔진의 부하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한나 씨, 이런 이론을 다른 회사들이 모를까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이론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론을 구현해내는 것은 엔지니어의 역할이죠. 게다가 현대는 자신들이 어떤 엔진을 사용하는지 당당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건 즉 어디 한번 따라하려면 따라해봐 라는 자신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이것이었어요. 현대의 터보차 저직분사 엔진은 연비를 개선하고 배출가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저는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이런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모터스포츠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무리 친환경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말뿐일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건 저의 편협한 생각이었습니다. 현대는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번지르르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았어요. 하이브리드의 존재 이유와 성능을 극대화한 차를 만들고 있었죠. 모두가 꿈꾸는 엔진, 모두가 꿈꾸는 레이싱카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카를의 모습이 묘하게 들떠 보이더라고요. 그저 기술력을 칭찬하는 것을 넘어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자랑하는 듯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죠. 저는 엔지니어로서 현대차 엔지니어들의 집요한 연구와 열정을 존경합니다. 형식 씨에게 들었던 것들 전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한국에게 행한 형식 씨가 말하지 않은 아주 치사하고 지저분한 수작이 많습니다. 미쓰비시는 처음부터 구식 기술을 알려주거나 불성실하게 기술 이전에 임했죠. 그런데 모터스포츠에서 우승을 거두며 자신감을 얻자 이후로는 더욱 한국을 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이전에 관련된 회의를 할 때 초시계를 가져와서 약속된 회의 시간을 넘기면 초단위로 과금을 했죠. 와, 정말 유치원생도 안 할 것 같은 치사한 행동을 했더라고요. 돈에 미친 거죠. 미쓰비시에게 현대는 저금통 같은 거였을 겁니다. 언제든지 돈을 빼서 쓸 수 있는 그런 거요. 그래서 현대가 독자적으로 차를 개발하는 걸 방해했죠. 심지어 화장실까지 따라가서 현대 직원들이 다른 이야기를 할까봐 감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엔지니어들은 굴하지 않았어요. 미쓰비시가 그럴수록 더욱 독해졌죠. 미쓰비시의 이런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한국 최초의 독자 엔진을 개발했죠. 그게 바로 엑셀이라는 기종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미쓰비시의 설계를 직접 분석하고 개선해서 독자적인 기술의 완성체인 스타렉스를 출시했죠. 이런 결과를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엔지니어들이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카를은 거의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대체 이 사람에게 한국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카를은 전 세계의 자동차 회사의 역사와 주요 기술 등을 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 정도로 찬양을 하니까 한국의 현대가 얼마나 드라마틱한 시간을 보내왔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게도 한국인들의 의지와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숨죽이고 있었던 엔지니어로서의 열정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죠. 2000년도 초반 현대 자동차의 차량으로 레이싱을 했을 때 현대차는 그 어떤 나라의 관심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쓰비시의 명성을 눌러버렸을 뿐만 아니라 비교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비위를 맞춰가며 자그마한 기술을 하나하나 겨우 배워야 했던 한국이 이젠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연을 정리하면서 알게 된 또 하나의 사실은 유럽의 자동차 강국 체코를 대표하는 인기 모터스포츠 대회인 체코 랠리 챔피언십에서 최종 우승한 차량의 타이어가 바로 한국 타이어였습니다. 타이어가 뭐 중요하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랠리 대회는 포장 도로와 비포장 도로가 섞인 노면을 오랜 시간 주행하기 때문에 타이어의 품질이 경기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한국 타이어의 내구성이 아니었다면 우승은 다른 선수에게 갔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실제로 한국 타이어는 체코의 가장 번화한 광장 한가운데에 커다랗게 이름을 걸고 있습니다. 글로벌 톱티어 타이어 기술력을 가진 유럽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이죠.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자동차를 만든 역사가 매우 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성과를 내다니 대체 한국 엔지니어들에겐 어떤 피가 흐르고 있는 건지 너무나 궁금해요. 잠도 자지 않고 집도 가지 않고 자신의 삶을 바쳤던 분들 덕에 한국의 자동차, 타이어 브랜드들이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게 커다란 동기가 되었어요. 일본 회사의 로비 때문에 연구는 뒷전이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던 삶을 정리하고 다시금 엔지니어로서의 정체성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미쓰비시의 입지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회사가 좀 잘 나가자 미국에 공장을 세운 미쓰비시는 여직원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자 이건 일본의 성문화일 뿐이다 라는 변명을 했다고 하죠. 이 계기로 미쓰비시는 미국에 발도 못 붙이게 되었고 불량 사실을 알면서도 30년 동안 일을 은폐했다가 걸리기까지 했다고 하죠. 브랜드는 이미지도 중요한데 그건 모르고 교만했던 회사의 최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겪었던 일로 참 많은 것을 느꼈네요. 엔지니어로서의 열정과 인성, 겸손한 태도를 갖춘 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 발전을 위해 힘쓴 모든 분들에게 존경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을 본받고 저도 한국처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느 마을에 있는 가게 안에서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원래 조건 없이 남을 돕는 성향이 있다던데 그 모습을 눈앞에서 실제로 봤던 미국인이 있었고 미국의 경찰들은 그런 한국인을 보며 고개까지 숙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먼 나라 미국 땅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인 샘 프랭크라고 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대농장을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아주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농사일이라고 하면 평범한 농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의 농장의 규모는 상상 이상이거든요. 농장 전체에 약을 치려면 비행기를 띄워야 할 정도이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농장을 운영하시던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농장에서 일하는 분들 모두 마초스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부는 햇빛에 그을린 구릿빛이었고 육체 노동으로 인해 단련된 신체는 단단했고 듬직했죠. 또 화통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저는 그런 분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익숙했고 이런 게 진정한 남자라는 생각을 하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남자라는 개념이 있다면 진정한 여자라는 개념도 있겠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 할 만한 생각은 아니지만 저는 여자라면 공주처럼 다소곳하게 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어머니는 여자는 꽃이고 남자는 화병이니 꽃은 화병 밖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여자는 예쁘게 꾸며야 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되며 자신처럼 길고 윤기 나는 금발머리를 유지해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특히 여자가 바지를 입는 건 죄악을 저지르는 것과 다름없다는 말씀을 하기도 하셨어요. 제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나고 자랐던 환경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마초 같은 남자가 되기 위해 피부를 그을렸고 몸을 키웠습니다. 실제로 고등학생 때까지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학생으로 꼽혔어요. 남자 하면 바로 샘 프랭크였죠. 그런데 대학에 입학한 후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면 얼굴이 붉어지는 여학생들도 없었고 번호를 물어본다거나 데이트를 신청하는 일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그럴수록 제 남성미를 어필하기 위해 운동에 열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여학생을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덜 떨어진 애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아주 유치한 생각이었죠. 이성에게 인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니 왜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냐며 떼쓰는 것과 다름없잖아요. 왜 제가 고등학교 때와 다르게 인기가 사라진 건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K-팝 동아리라는 존재를 알게 된 덕분이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뒤 여러 동아리를 둘러보는데 생소한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K-팝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터라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유독 여학생들이 많길래 이 동아리에 들어갈까 생각하고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아리실에 들어가자마자 제 눈에 보인 건 벽을 빼곡히 덮은 남자들의 사진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마초는 온데간데 없고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들이 얼굴엔 화장을 하고 서 있었거든요. 저는 K-팝 동아리 회장이라는 여학생에게 한국 남자 가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돌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가수들이었는데
저도 어렴풋이 들어본 이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자세히 본 건 처음이었을 뿐더러 이렇게 예쁘장한 계집애처럼 생긴 남자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자들에게 열광하는 여학생들이 더더욱 이해되지 않았죠. 저는 사실 이런 현상이 저희 대학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가수들의 열풍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였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남성성을 다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고로 남자란 여자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 남자들은 제 몸 하나 지키지 못할 것처럼 보였고 저의 주먹 한 방에 안드로메다로 날아갈 듯 보였거든요. 제 마음은 점점 더 삐뚤어져 갔습니다. 초, 중, 고 시절을 통틀어서 모든 여자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던 제 앞길을 막는 존재가 한국 가수라는 걸 알게 되자 한국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싫어진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혐오하던 한국 가수들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던 한 유학생 정민이라는 친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한국인 친구 얼굴을 보자마자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요. 뭐야, 저 예쁘장하게 생긴 건 기집애도 아니고 꼴보기 싫게도 생겼네 진짜. 이렇게 말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제 주변에 있는 여학생들은 이미 그 한국인 유학생 정민이에게 반쯤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근데 더 기막힌 건 저와 같은 남자들이면 다들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변에 있던 다른 남자들도 여자애들과 비슷했습니다. 미국 특유의 마초 문화는 미국의 모든 남자들에게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었기에 미국에서는 남자들이 선크림 바르는 것도 놀림거리가 됩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남자들이 얼굴에 화장질을 하고 있으니 꼴 보기 싫었던 거죠. 백인들은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크림조차 못 바르게 하는 문화가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마초 문화가 변질되기 시작하더니 한국 가수들처럼 예쁘장한 남자를 동경하는 문화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인 유학생 정민이에게 눈길이 가는 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은 배우 같았어요. 제가 봤던 한국 가수들은 전부 깡말라 보였는데 실제로 보니 몸이 다부지더라고요. 하지만 정민에게도 흠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생긴 남자는 까탈스럽고 자기밖에 모를 거라고 예상한 거죠. 자기 몸도 못 지킬 것 같은 남자가 어떻게 남을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인 유학생 정민이는 성격적인 부분에서도 전혀 흠이 없었습니다. 정민과 함께 조별 과제를 하게 된 적이 있는데 정민이는 시종일관 매너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레이디 퍼스트를 외치며 신사의 나라라고 주장하는 영국인 학생보다 더 매너가 있더라고요. 저는 남자가 여자의 의자를 빼주는 걸 처음 봤습니다. 또 그렇게 할 생각도 못했어요. 원래 상남자 마초들은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민이는 여학생들에게 음료를 건네줄 때도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뚜껑을 따서 여학생이 뚜껑을 쉽게 열 수 있도록 해주었죠. 마초스러운 남자는 여자의 기분을 세세하게 살피는 섬세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정민이의 이런 행동 덕에 그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져 갔고 저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점점 잊혀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어이 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부끄럽지만 여자 문제였습니다. 제가 입학 때부터 마음에 들어 했던 여학생이 정민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제가 수십 번 데이트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길 한 번 안 주던 여학생이 한국인 정민을 보면서 얼굴을 붉히다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여학생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나한테는 그렇게 차갑게 굴면서 왜 저 별 볼 일도 없는 계집애 같이 생긴 후진국인 한국 남자한테 관심을 주는 거야? 그 말을 들었던 그 여학생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든 네가 무슨 상관인데? 그리고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너 미친 거 아니니? 또 정민이가 뭐 어때서 그래? 쓸데없이 힘자랑만 하는 너네들보다 뒤에서 묵묵히 챙겨주는 정민이 같은 한국 남자가 훨씬 좋아.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우락부락한 너보다 얄팍한 한국인이 훨씬 나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충격을 받은 저는 결국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서양인은 서양인들끼리 만나야 돼. 제가 아시안 중에서 좀 잘생긴 편이라고 치자. 그런데 다른 아시안들도 그럴 것 같아? 학교 앞에 초밥집 사장 봐봐. 그 사람 일본인 아냐? 봐봐, 웬만한 여자들보다도 작잖아. 한국은 아예 경제적으로나 남자들의 피지컬적으로나 다 우리 서양의 발끝도 안 되는 거 너도 알잖아. 사실 이런 식으로 다른 인종을 무시하는 행동은 미국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인종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혀서 미국 사회에서 배척당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학교에서 제적당하거나
퇴학을 당할 수도 있을 정도의 심각한 일이죠. 그 일을 제가 했던 거예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까지 끌어들여서 말이죠. 물론 일본인이 키가 작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걸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그 여학생 앞에서만 했다면 별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이 얘기를 들은 학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우리 대학은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학교의 단호한 입장이 또 한 번 공식적으로 선언됐습니다. 저는 심하면 퇴학까지 각오했어요. 최근에 인종차별로 인해 미국 내에서 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민이 저를 변호하며 나섰기 때문이었어요. 정민은 여학생과 저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게 본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그 여학생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은 정민 너만 괜찮으면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말했고 정민이는 학교 앞 일본인 초밥집 사장을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그 사람에게조차 문제 삼지 않겠다는 대답을 받아냈습니다. 솔직히 여학생이라면 몰라도 그 일본인 사장을 설득할 수 있으리란 건 예상도 못했어요. 정민이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정민이 되려 저를 도와준 것에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의아했습니다. 무릎 꿇고 빈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냐는 거였죠.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역시 정민이라면 해낼 줄 알았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정민이 미국 남자애들에 비해 좀 약해 보이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실제로 정민과 대화를 나눠보면 내면이 엄청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렇게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말에 동조하게 되고 끌리는 거야. 게다가 그 사람이 매력적이라면 더더욱. 너는 조별과제도 했었다면서 그것도 몰랐던 거야? 대체 정민이는 어떻게 다른 학생들을 구워 삶은 건지 모든 학생들이 정민에 대한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했습니다. 글쎄 정민이가 이번에도 전체 수석을 했어. 그리고 차석도 한국인이래. 세상에 한국인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모든 한국인들이 이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지. 저는 정민이 심지어 공부조차 잘할 줄은 몰랐습니다. 마초는 나가서 운동을 하고 땀을 흘려야지. 앉아서 공부하는 건 영 마초답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공부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장학금이 없어도 부모님 돈으로 충분히 등록금을 낼 수 있었으니 성적에 미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부모님이 대농장을 하시기도 하고 저도 그 일을 물려받을 거라서 관련 학과에 특채로 들어간 거라 애당초 제가 다니던 대학에 공부로 들어간 게 아니기도 했습니다. 정민은 공부에서조차 저보다 월등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인들이 저를 포함한 미국인들보다 높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정민은 무려 한 학기 반을 조기 졸업할 예정이었습니다. 4학년까지 다녀야 하는데 2년 반 만에 졸업을 하게 된 거죠. 조기 졸업은 단순히 수업만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일정 성적을 넘겨야만 가능한데 그 일정 성적이라는 게 평균 점수보다 높아야 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기는 했습니다. 대단하다. 어떻게 조기 졸업을 하면서 전액장학금을 받냐와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솔직히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였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냐에 대한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군복무를 해야 하더라고요. 정민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1년 6개월 동안 군 생활을 한 다음 유학을 온 것이었습니다. 정민이 조기 졸업을 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군 생활을 하면서 남들보다 늦어진 학업을 빠르게 마치려는 것이었죠. 군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공부를 1년 6개월이나 빨리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저는 이 1년 6개월을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야, 미국은 의무 복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정민은 제 생각과 전혀 달랐어요. 정민은 한국의 의무 복무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국민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군대에서의 경험은 저를 진정한 남자로 만들어 주었으며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라는 멋진 말로 모두의 심금을 울렸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정민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 시작은 자신을 무시했던 저를 위해 여학생과 초밥집 사장님을 설득해 줬을 때였고 공부도 잘하는데 정신력까지 단단한 모습을 보면서 정민을 존경하는 마음이 굳어졌던 거죠. 저는 이후로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확실히 오해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모든 한국 남자들이 예쁘장하게 생긴 줄 알았습니다. 물론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 연예인들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그런 외모를 갖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운동도 저보다 많이 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마초 스타일의 남자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정민이 보여준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악인전이라는 영화였어요. 조직 보스인 남자와 형사가 범죄자를 쫓는 내용인데 그 조직 보스인 남자의 몸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특히 그가 보여주는 액션은 할리우드 영화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류의 액션이었습니다. 저는 아시아 영화의 액션하면 홍콩 영화밖에 몰랐는데 한국에 이런 게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배우의 이름은 마동석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할리우드 영화인 이터널스의 히어로로 등장한 적이 있더라고요. 워낙 인상 깊었던 배우라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서 활동 중인 배우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동석 배우가 출연한 그건 확실하다니까. 연쇄살인범 본인이 직접 출연한다고 해서 빨리 그 영화가 개봉돼서 미국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저는 정민과 함께 한국 식당을 돌아다니며 일명 맛집 탐방이라는 걸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먹는 거에 진심이더라고요. 또 진심인 만큼 음식이 정말 맛있어서 저는 집에서도 한식을 해먹을 정도로 한식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했어요. 분명히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정민은 살이 안 찌고 저만 살이 찌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운동에 매진해야 몸이 유지가 될 정도였죠. 그런데 정민은 별 운동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살도 안 찌니 이건 뭔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민에게 진지하게 물었어요. 대체 왜 너만 살이 안 찌는 거냐고 말이죠. 그러자 정민은 웃으면서 너 그거 몰랐어? 라고 하는 겁니다. 나 태권도 다니고 있었거든. 운동 매일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머리에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태권도라는 운동이 있는 건 알았지만 정확히 어떤 스포츠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 운동이 운동량이 많은가? 궁금해하자 정민은 저를 데리고 자기가 운동을 한다는 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태권도장에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우렁찬 기합 소리가 나면서 사람들이 미트를 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발로 미트를 차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퍽퍽 하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났어요. 멀찍이서 보는데도 와, 저거 맞으면 갈비뼈 서너 대는 그냥 나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정민은 자신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도복을 입고 나왔는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정민에게 반한 여학생들의 마음을 100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민은 하얀 도복에 검은색 띠를 두르고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검은 띠라니 제가 태권도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검은 띠가 가장 높은 레벨의 단계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 마스터라는 거죠. 정민은 가볍게 몸을 풀더니 도장 끝에서 가운데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공중에서 무려 3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고는 깃털처럼 가볍게 착지하더니 씩 웃으면서 저를 돌아봤죠. 무슨 올림픽 경기도 아니고 저는 공중에서 저렇게 도는 사람을 체조 선수 외에 본 적이 없습니다. 정민은 이제 몸이 다 풀렸으니 본격적으로 운동을 해야겠다고 했어요. 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몸풀기였다고? 저는 절대 못할 동작이었어요. 제가 몸이 좋은 편이기는 합니다만 전부 근육이고 근육을 키우는 데만 치중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무술에는 젬병입니다. 또 마초마초 거렸지만 실제로 누군가와 주먹 다짐을 해본 적도 없어요. 정민이 보여주었던 겨루기 같은 건 꿈도 못 꿉니다. 아마 링 위에 올라가자마자 거꾸로 처박혀서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덩치만 크지 할 줄 아는 것도 없다며 무시당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개미 한 마리 못 죽여봤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는 엄청난 파워로 미트를 치고 있었어요.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생각했습니다. 와, 정민이한테 절대 까불면 안 되겠다. 저는 이날 정민을 통해 태권도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고 함께 태권도장에 다니게 되었어요. 정민은 검은 띠인데 저는 흰 띠인 점에서 약간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태권도 정신에 따르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무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정신 수양도 태권도 수련의 한 종류라는 점이 더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수련에 매진했어요. 운동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 보였는데 한 번 운동을 하고 나면 숨이 헐떡이고 살이 저절로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태권도를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안 되었을 때 저희 동네에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와 정민은 운동을 마치면 항상 슈퍼마켓에 가서 음료를 삽니다. 그런데 멀리서 본 슈퍼마켓에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따라 일찍 닫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민은 아니었어요. 정민은 평소에 웃는 얼굴을 거둔 채 가게를 주시하고 있었죠. 정민아, 왜? 왜 그래? 아니, 뭔가 좀 이상해서
불이 완전히 꺼져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상해 보이지 않아? 에이, 뭐 그냥 깜빡하고 불을 다 못 끈 거겠지? 아니야. 잘 봐봐.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 정민은 뭔가에 홀린 듯 가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게 안에서 여성의 찢어지는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저보다 한참 앞서 있던 정민은 고민조차 하지 않고 가게 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했어요. 미국에서는 비명 소리가 나도 함부로 나서서는 안 됩니다.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나와 관련 없는 일이니까 굳이 귀찮은 일 만들고 싶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신고조차 안 하는 미국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도 많고요. 하지만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기에 그냥 신고만 하려고 했어요. 솔직히 비명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다가 총이라도 맞으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한 뒤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그때 가게 안에서 정민이 저를 불렀습니다. 쌤, 빨리 들어와서 도와줘. 얼른. 저는 정신을 번뜩 차리고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게 안에 들어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를 애타게 찾던 정민은 한 남자를 몸으로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저희가 매일같이 보던 가게의 여직원이 몸을 웅크린 모습으로 벌벌 떨고 있었죠. 저는 그 남자가 여직원에게 몹쓸 짓을 하려 했다는 걸 깨달았고 정민을 도와 그 남자의 사지를 압박했습니다. 얼마 뒤 경찰이 도착했고 그 남자는 잡혀갔습니다. 저희에게 상황을 묻던 경찰관은 저희에게 정말 큰 일을 했다며 칭찬함과 동시에 저희의 무모함을 걱정하기도 했어요. 총기가 있었다면 여러분도 무사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위험에 닥친 여성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을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자 한국인 유학생 정민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경찰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험한 상황이기는 했죠. 하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기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저는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이런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경찰관은 한국인 정민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기 드물게 정의로운 분이시네요. 한국인이시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남을 돕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미국을 대신해서 한국인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몸 조심하세요. 저는 정민이를 원래도 존경했지만 더 존경하게 되었어요. 정민은 자신도 모르게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남자가 여직원을 압박하고 있는 걸 보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달려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던 정민의 자세는 태권도의 자기 방어 기술이었어요. 그걸 실제 상황에서 써먹었다는 건 정민이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태권도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무술인지를 알게 해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정민은 태권도 4단이에요. 실제로 이 정도면 선수급이고 태권도장 사범으로 지도자를 해도 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아이들의 체력 증진과 정신 수양을 위해 태권도에 보낸다고 하던데 어렸을 때부터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 정도는 충분히 제압하는 게 가능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민이 매사에 예의 바르고 다정하게 행동하는 것도 태권도 정신 덕분이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권투한답시고 까부는 애들은 자신들의 힘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복싱을 하는 애들이 길 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어서 한 사람이 식물인간이 된 사건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태권도 유단자들이 누군가를 해쳤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시비가 붙으면 사실 그냥 자리를 피해버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망간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해. 내가 쓴 태권도 기술에 그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 건 원치 않거든. 태권도 유단자의 발차기를 맞게 되면 치명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정민의 말에 100번 동의했습니다. 실제로 태권도가 전 세계 무술 중에서 발차기가 가장 강력하다는 건 이미 실험 결과로도 나와 있으니까요. 이날 이후 정민은 완전한 스타가 되었습니다.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정민이를 영웅처럼 떠받들었죠. 당시의 상황을 묻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만약 그 대상이 저였다면 저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뭐 이 정도 가지고 호들갑을 떠냐라고 하고 다녔을 거예요. 하지만 정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당시의 일을 물으며 대단하다 엄지를 치켜 올리면 정민이는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 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누구라도 했을 일이에요. 저는 마침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한국인들은 도움을 주는 것에 대가 없이 친절을 베푼다던데 실제로 한국인이었던 정민이는 겸손함을 넘어 사려 깊은 모습도 보여주었어요. 또 이런 말도 했었죠.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 피해를 입은 여성분의 상처를 헤집는 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 행동이 주목받기보다는 이런 일을 겪은 피해자를 위로하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해.
이 얘기를 들은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미국 땅에 몇이나 될까요? 정민은 반항하는 가해자가 차고 있던 날카로운 반지에 팔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6바늘을 꿰맬 정도로 상처가 작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민은 이 또한 비밀로 붙여주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목받고 싶지 않다면서요. 저는 그런 정민이를 보며 한국의 무술인 태권도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몸도 단련되었지만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맑아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과거에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쟤는 왜 저래? 라고 생각하며 습관적으로 남을 무시하는 성향이 있었더라면 이제는 겸손의 미덕을 배웠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부로 뽐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약자를 배려하되 무시하지 않고 배려하는 것을 생색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학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가 마음에 두고 있던 여학생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여학생과 교제하게 되었어요. 제 여자친구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저를 보고 알았다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저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애써 마초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하던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말도 잊지 않았죠. 지금의 저는 사랑도 잡고 건강도 잡고 삐뚤어진 관념조차도 바로잡았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유학을 왔던 정민이와의 만남이 아니었더라면 과연 지금의 모습처럼 변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저는 아직도 잘못된 남자다움에 매몰되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얕잡아보고 있었겠죠. 이런 제게 깨달음을 갖게 해준 정민이에게 너무 고맙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태권도에게도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마추어 태권도 대회가 열리는데 꼭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는 방학에 맞추어서 정민이가 한국으로 떠난다고 하길래 제가 가고 싶다는 눈빛을 보내니까 정민이는 밝게 웃더니 여자친구와 함께 저희를 자신의 고국인 한국으로 초대해 주었어요. 한국에서 유학 온 정민이라는 단 한 사람의 영향력과 존재가 우리 미국에서 이 정도인데 정민이 같은 사람들이 지천에 널린 한국은 과연 어떤 나라일지 정말 너무 궁금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의 남성들은 마초? 이런 그런 게 강하게 있는 모양이네요. 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여하튼 우리 한국인 정민 씨와의 우정을 늘 응원할게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사연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